나만의 비밀 장소.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개천을 따라 살고 있다. 만일 거인이 되어 그 구불구불 흘러가는 개천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개천이야말로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거인이었다. 키는 겨우 1m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거인처럼 쪼그리고 앉아 실개천들이 졸졸거리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낸 작은 웅덩이들을 연구하곤 했다. 개구리가 낳아둔 알들이 웅덩이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포도송이처럼 오글오글 모여있는 젤리 모양의 투명한 작은 공들 속에는 검은 올챙이들이 점 모양으로 들어있었다. 개울물 위를 가로지르며 돌아다니는 사양충을 잡으려고 황어들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녔다. 사양충을 잡아서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진하면서 감미로운 냄새가 났다. 한 번은 오후 한나절을 사양충 잡는데 다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2~3마리 뿐이었다.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놈들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다. 할머니가 감미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비누를 만들 때면 언제나 그 속에다 인동덩굴꽃을 섞곤 하셨으니까. 할머니는 사양충을 보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감미로운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다. 이런 멋진 벌레가 있는 걸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할머니는 내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런 냄새는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봤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그 벌레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도 사양충 냄새를 맡아보시게 해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70여 년을 살았지만 그런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노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개울에서 물을 튀기며 다니는 바람에 옷이 젖었지만 할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체로키는 아이들이 숲에서 한 일을 가지고 꾸짖는 법이 절대 없다. 가끔 난 개울 저 위쪽까지 올라가 보곤 했다. 개울을 따라 골짜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개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버드나무에 둥지를 트는 제비들은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시끄럽게 짹짹거리기만 하더니 나하고 친해지고 나서는 내가 가까이 가면 머리를 둥지에서 내민 채 뭐라고 제잘거리며 말을 걸곤 했다. 개울가 여기저기서 울어대던 개구리들도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가면 울음을 뚝 그치곤 했다. 개구리들은 사람이 걸어오면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체로키식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발끝만으로 목하신을 땅에 끌듯이 하면서 걷는 것이다.
내가 이 걸음걸이를 익히고 나자 옆을 지나가는 개구리들은 우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나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도 개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약간 산허리 쪽으로 올라선 곳에 있었다. 그곳은 월계수로 삥 둘러싸인 채 늙은 미국 풍나무 한 그루가 굽어보고 있는 그다지 넓지 않은 풀밭 둔덕이었다. 그곳을 본 순간 나는 그곳을 나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 뒤로 나는 심심하면 그곳에 들르곤 했다. 모두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게도 그곳을 좋아했다. 우리는 미국 풍나무 아래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거나 주변을 구경하곤 했다. 그 비밀 장소에 오면 모두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개도 그곳이 비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나와 모두가 미국풍 나무를 등지고 앉아 있노라니 뭔가 펄럭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앉은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할머니가 내 비밀 장소를 눈치챈 것 같진 않았다. 그랬더라면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보다도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일어나서 할머니 뒤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뿌리를 모으고 계시던 중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잡아 뿌리 캐는 일을 도와드렸다. 통나무 위에 걸터 앉아 뿌리들을 골라낼 때였다. 비밀을 지키기에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 결국 나는 할머니에게 내 비밀 장소에 대해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그 때문에 놀란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는 산꼭대기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머니 자신이 보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쫄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평생 욕심 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밤톨만한 영혼만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완두콩알 만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에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여자를 봐도 더러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덩어리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 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체하며 억지를 부려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튼튼해지면 결국엔 지나온 모든 전생의 삶들이 보이고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서 그런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이 되면 흔들림과 소란이 일어난다. 영혼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부는 매서운 바람은 아기가 피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을 위한 시련이다. 그러고 나면 생명을 한껏 꽃피우는 여름이 온다.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특이한 느낌을 갖는 가을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애잔한 그리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몸이 죽었을 때처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체로키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 있는 늙은 미국풍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무의 영혼이. 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은 할머니의 아버지였다. 할머니의 아버지, 외 증조부의 이름은 갈색매였다. 나무가 생각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직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외 증조부는 집 근처 산에 있는
흰 참나무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들떠 있어 걱정이라고 하셨다. 왜 증조부는 참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산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나무들은 멋있고 키도 큰데다 줄기도 곱게 뻗어 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기적이지도 않았다.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온나무와 감나무, 히커리나무와 밤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크고 강한 영혼을 갖고 있었다. 흰 참나무들의 불안이 커져가자 왜 증조부는 이제 밤 동안에도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곤 하셨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왜 증조부는 벌목꾼들이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흰 참나무마다 표시를 하고 다녔다. 몽땅 잘라낼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나자 왜 증조부 말씀으로는 참나무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증조부는 잠도 자지 않고 벌목꾼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은 산꼭대기까지 수레가 다닐 길을 닦기 시작했다. 왜 증조부가 체로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모두 흰참나무들을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밤이 되어 벌목꾼들이 개척촌으로 되돌아가고 나면 이번엔 체로키들이 나와 길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길을 가로지르는 깊은 도랑을 팠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 일을 도왔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돌아온 벌목꾼들은 온종일 시간을 들여 파헤쳐진 길을 고쳤다. 그러다 밤이 되면 다시 체로키들이 길을 파헤쳤고 그렇게 무척이나 힘든 투쟁이었다. 모두들 녹초가 될 만큼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길을 고치고 있을 때 커다란 흰 참나무 한 그루가 마차 위로 넘어졌다. 노새 2마리가 깔려 죽고 마차는 박살이 났다. 할머니 말로는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여서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넘어졌다고 한다. 드디어 벌목꾼들은 길 닦기를 포기했다. 곧이어 봄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 그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달이 꽉 찼을 때 체로키들은 흰 참나무 숲에서 잔치를 벌였다. 둥글고 노란 달리말에서 모두들 춤을 추었다. 그랬더니 흰 참나무들도 가지를 서로 스치거나 가지로 체로키들을 건드리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 불렀다. 또 다른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그 참나무를 예도하는 노래도 불렀다. 그 느낌이 워낙 강해서 할머니는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고 하셨다. 작은 나무야, 이런 이야긴 절대 하면 안 된다. 백인들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알아둬야 해. 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는 거란다. 그제서야 난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감을 땔감으로 쓰는 이유를 알았다. 또 그때서야 비로소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